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5년 현대카드 다빈치 모텔의 컨시어지를 맡고 있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첫날인데 여러 가지 환호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컨시어지는 원래 중세 시대 성에서 촛불을 관리하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연사님들의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양자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너무나 대단한 컨셉인 것 같고 미래 기술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 사실 정작 저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실 이분께서는 너무 어려운 이 양자라는 컨셉을 정말 쉽고 정확하게 꽉 채워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분은 한국인 최초로 도쿄대 물리공학과에서 전체 수석 졸업을 하셨고 도쿄대에서 석사,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그럼 국내 양자 물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고 계시는 최은미 교수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기가 되게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학자 최은미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양자 역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벌써 이게 100주년이 됐더라고요. 올해로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그럼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맡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양자 연구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 그 양자 컴퓨터 중에서도 두뇌에 해당하는 소위 CPU죠. QPU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 연구예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을 그럼 맡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연 시작 전에 교수님께서 꼭 오늘 오신 분들께 한마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었어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창 시절에 물리를 좋아하셨던 분이 많으실까요? 아마 별로 안 계실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는 물리를 알건 모르건 시험을 보실 것도 아니고 뭐 승진에 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말 취미로서 그냥 그거 왜 그러지 하고 궁금증으로 아마 여기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물리에 대한 장벽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뭐 그건 뭘까 쉽게 그냥 하나의 학문 지식으로서 이렇게 진입 장벽 없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50분을 꽉 채워서 최은무 교수님과 함께 양자를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같은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해볼 기회가 많진 않았어요. 오히려 학생들, 그러니까 물리를 전공하는 학생들 아니면 아예 중고등학생들, 걔네들은 양자에 약간 입시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좀 연배 있으신 분들. 에게 이제 강의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 이제 여기 계신 이제 한 20, 30대 분들에게 어떤 양자가 도대체 어떤 이미지일까부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양자 역학 하면 일단 물리, 어려운 거, 뭐 노벨 물리학상 같은 거 나올 것 같은 분야, 나랑은 상관없고 일단 어려운 거라고 보통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쓰는 많은 기술에 이미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저희 레이저 포인터를 비롯해서 레이저 많이 쓰죠. 요즘 뭐 안과 시술에도 레이저가 있고 피부과에도 뭐 레이저 많이 쓰는데 그 레이저도 양자 역학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원자의 에너지가 뭐 띄엄띄엄 있다라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기술이 레이저고요. 그리고 반도체 칩, 사실 저희 지금 쓰는 모든 기기에 반도체 칩이 들어있는데 그 반도체 칩도 반도체라는 물질이 사실은 도체, 전기가 흐르는 금속 같은 도체, 부도체, 유리 같은 전기가 안 흐르는 부도체 사이에
반만 도체라고 해서 반도체예요.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하는데 이 성질도 양자역학이 없으면 또 설명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여행 가실 때 지도책 가지고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다 GPS 핸드폰만 있으면은 제 위치를 알려주죠. 이 GPS에도 양자역학이 들어 있습니다. GPS가 제 스마트폰이 제 위치를 측정하는 원리가 하늘에 이제 GPS 위성이 많이 떠다니는데 그 위성에서 제 스마트폰까지 빛을 쏴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빛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위성에서부터 저한테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나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빛의 속도는 저희가 아니까 시간의 속도를 곱해서 저 위성이랑 내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대랑만 하면 당연히 제 위치를 모르겠죠. 그거를 4대랑 동시에 진행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구 위에 있다. 라는 조건을 더하면 제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 지금 GPS의 정확도가 한 30cm에서 3m 사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로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려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겠죠. 근데 시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가장 시간을 정확하게 잴 때가 아마 100m 달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림픽 때. 그때가 한 10.3, 4, 5초 해서 저희 보통 숫자 5개로 시간을 표현하는데 저희가 이런 GPS를 쓸 때는 숫자 14개로 시간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시간을 재야 돼요. 그런데 그럼 엄청 좋은 시계가 있어야겠죠. 그런 시계는 어떻게 만드느냐? 또 원자로 만들어요. 또 양자역학으로 만듭니다. 이미 GPS 위성, 하늘에 날아다니는 위성에 원자로 만든 원자 시계가 한 대씩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우리 생활에 우리의 저희가 숨 쉬듯이 쓰는 많은 기술의 양자가 녹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자를 전면에 내세운 기술들이 나오기 또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양자 통신, 양자 센싱,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양자 컴퓨터인데요. 양자 컴퓨터를 어쩌면 이제 매체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처음 언론에서 가장 크게 기사가 났던 게 벌써 6년 전인데요. 2019년에 당시 구글이 본인들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하면서 딱 이제 성능을 보여줬어요.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우리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했다. 라는 이제 정말 모두가 알기 쉽게 그 성능을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번에 또 중국이 한 발 더 나갔어요. 25억 년 걸릴 계산을 본인들이 또 독자적으로 만든 전혀 다른 방식의 양자 컴퓨터로 또 한 3, 4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작년에 또 뉴스가 크게 하나 났었는데요. 구글이 2번째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하면서 14년, 자라는 단위 혹시 들어보셨나요? 0이 24개 있는 숫자예요. 10의 24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14년이면 0이 25개 있는 숫자예요. 1억이 지금 0이 8개 있죠. 그러니까 25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우주의 나이보다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이 새로운 양자 컴퓨터로 또 5분 만에 풀었다. 이런 이제 결과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알기 쉽게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아직 양자 컴퓨터가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잘 푸는 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가 잘 푸는 몇몇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의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선별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 앞으로 뭐 이제 좀 낙관적인 분들은 5년이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 소위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좀 비판적인 분들은 뭐 아직 30년은 걸린다라고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물리의 길을 들어서게 된 계기가 사실 양자 컴퓨터였는데요. 그 얘긴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이미 몇 년 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막 제가 그때 그 학생용 과학 잡지에서 양자 컴퓨터 특집 기사를 보고 우와 재밌겠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그 잡지에 써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실용화 실제로 만들어지려면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그때도 써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또 이제 한 30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앞으로 30년이 걸린다는 건 정말 어떠한 청사진도 없고 그냥 막연히 한 30년 뒤에는 뭔가가 돼 있겠지라는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명확한 청사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발전 속도라면 아무리 못해도 30년 뒤에는 정말 양자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막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걸 소개를 드렸는데 왜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니까 당연히 컴퓨터에 양자를 더했겠죠. 근데 그 얘기는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양자역학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양자역학. 근데 사실 양자역학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뭐 사실 컴퓨터 매일매일 쓰고 있지만 컴퓨터의 작동 원리 모르고도 잘만 쓰고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정말 그냥 핵심 몇 개의 성질만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근데 일단 양자역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살 먹었습니다. 이제 딱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UN이 양자역학의 해로 약간 지정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100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또 유구한 물리학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막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막 그랬던 물리학을 생각해 보면 사실 100살 된 양자역학은 상대적으로 젊은 학문입니다. 물리에선. 그럼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만들 때 이름을 붙였죠. 양자역학이라고. 그럼 이 양자라는 요 단어에 요 이름에 이 학문의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 이름을 먼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양은 한자로 쓰면 저 양자인데요. 양이 많다, 양이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저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 양에 자는 이제 일본어에서 온 전미사인데 어떤 단위 아니면 덩어리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양의 덩어리, 양의 기본 단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영어로는 퀀텀 메케닉스인데요. 이 퀀텀이라는 단어도 영어 단어 중에 퀀터티라는 단어가 있죠. 저희가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퀀터티라는 단어랑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학문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양의 기본 단위 아니면 뭐 셀 수 있는 양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 얘기는 기존 학문, 저희가 이미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 뉴턴의 물리학, 뭐 이런 옛날 물리학에서는 셀 수 없었던 무언가가 이 새로운 학문에서는 셀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뭘 셀 수 없었는데 뭘 셀 수 있게 됐냐?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가장 좀 확연하게 좀 예시를 들 수 있는 건 빛인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이렇게 밝게 빛이 있는데요. 빛은 예전 물리학, 고전 물리학에서는 대표적인 파동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웨이브죠. 근데 그러면 빛의 밝기를 저희가 뭐 밝다, 어둡다를 표현을 할 때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밝으면 뭐 100만, 아주 어두우면 뭐 0.5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숫자가 연속적입니다. 저희가 소위 실수라고 표현하는 연속적인 숫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어두운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밝기를 1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얘는 더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0.5. 또 더 어둡게 할 수 있어요. 0.25. 더 어둡게 0.125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어둡게 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빛이었어요. 근데 한 1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도 이제 아인슈타인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지금 빛이 파동이라고 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면 발상을 전환하자.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혹시 지금 이 우리가 모르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또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설명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입자라고 했더니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빛이 입자라면 아까 제가 밝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빛의 밝기를 이제 빛의 기본 입자 저희가 광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광자 몇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이 방은 광자가 100만 개다. 아니면 더 어둡게 하면 광자가 10만 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가장 큰 차이는 어둡게 했어요. 광자 5개. 더 어둡게 광자 3개. 더 어둡게 광자 1개. 그러면은 광자가 1개가 되면 여기서는 더 어둡게 하면 그냥 암흑이 되는 거예요. 이 광자 1개보다 더 약한 빛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빛의 밝기의 기본 단위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빛이 파동일 때랑 빛이 입자일 때 개수로 표현함으로써 단위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 물의 양을 그냥 저희가 수도꼭지 콸콸 틀어가지고 물의 양을 잴 때 이제는 물의 양을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수도꼭지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컵이 있어요. 요 컵으로만 물을 따른다 아니면 버린다 하면 컵 하나의 그 물의 양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빛이 입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빛이 파동이었죠. 근데 또 빛이 입자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 파동이었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구나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사람들이 다 대칭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원자, 전자 이런 애들도 사실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공평한 게 아닌가 해서 또 사람들이 한바탕 실험을 합니다. 물리학은 실험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막 실험을 했더니 진짜 원자나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가 됐고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 원자가 파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파동 입자 이중성이 이 양자역학의 핵심 이제 정신, 스피릿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많은 이제 성질들이 파생되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중첩 얽힘이라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파동의 성질에서 기인한 어떤 성질인데요. 요 둘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드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럼 중첩은 뭐냐? 저희가 이제 컴퓨터 이야기를 할 거니까 기존 저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디지털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비트죠. 그럼 비트는 0 아니면 1 요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이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로 양자 비트, 퀀텀 비트, 그래서 큐비트를 이제 정보의 기본 단위로 쓰는데 이 큐비트도 0 값이 있고 1 값이 있어요. 0, 1이 있어요. 근데 0이면서 동시에 1인 그런 상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첩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들 뭔 말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가장 비슷한 좀 비유는 동전인 것 같습니다.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마치 0, 1처럼. 그러면 중첩은 탁 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 이게 중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유사하고 그나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중첩이고요. 이번엔 또 얽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얽힘은 이제 여러 개의 큐비트의 상태가 말 그대로 얽혀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0이어야 되고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1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성질이 얽힘입니다. 그래서 이 중첩하고 얽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기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중첩 얽힘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관측을 한 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챈 거는 1990년대예요. 실험적으로 봤어요. 근데 어떤 현상을 관측하는 거랑 그 관측한 걸 제어해서 기술로 써먹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관측하는 거는 뭐 어떻게 관측을 겨우겨우 했을 수 있지만 그걸 제어해서 기술로 사용하는 거는 더 어마어마한 이제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90년부터 지금 벌써 한 3, 40년 지났는데 요 시간 동안 기반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레이저가 좋아지고 뭐 진공 기술도 좋아지고 냉각기 기술도 좋아지고 이런 기반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이런 중첩 얽힘 같은 좀 어려운 현상을 이제 컨트롤하고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그동안 못 쟀던 걸 재는 게 양자 센싱이고 그동안 못했던 계산을 하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중첩 얽힘을 이용하면 왜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중첩 같은 경우는 제가 궁극의 병렬처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이제 옛날 저희 디지털 컴퓨터 저희 분야에서는 지금 쓰는 컴퓨터를 벌써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는데요. 고전 컴퓨터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3개의 비트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개의 비트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8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2의 3승에서 8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식이 있는데 이 식의 최소값을 주는 답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일반적인 컴퓨터는 푸는 게 직관적이에요.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쭉 해서 111 대입해서 계산한 다음에 누가 최소값인가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3개의 큐비트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보라색으로 표현했는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 3개의 큐비트를 하나하나 다 중첩으로 만듭니다. 하나하나가 다 0이면서 1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이니까 요 하나의 상태에 옆에 고전 컴퓨터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요거 하나만 잘 계산하면 저희가 통계 처리를 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통계 처리를 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특성상 한 번 계산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요 하나의 상태만 계산하면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통계 처리를 해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데요. 그럼 통계 처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저희가 보통 여기 이쯤이면 됐어라고 이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번 측정하면 통계 처리를 했더니 이제 답을 알겠다라고 하면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고전 컴퓨터에서 8번 계산하면 끝났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양자 컴퓨터 설명을 하는데 하나만 계산하면 되지만 그걸 10번 반복해야 된대요. 그럼 얻는 게 없죠? 기껏 양자 컴퓨터 만들어 놨는데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안 되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의 개수, 큐비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10개만 돼도 벌써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만일 비트가 10개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 이제 가능한 조합이 00000부터 11111까지 다 세보면 2의 10승 해서 1000개가 넘습니다. 1024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1024개의 경우의 수 중에 누가 최소값인가를 계산하려면 또 하나하나 대입해서 다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1024번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10개의 큐비트를 준비를 해서 다 중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의 상태에 1024개의 상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잘 계산하면 돼요. 근데 잘 계산한다는 게 이제 또 통계 처리니까 이번에는 10개가 됐으니까 한 100번 측정해서 통계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고전 컴퓨터는 1024번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100번이면 끝나요. 근데 이게 10개에서 벌써 이런데 큐비트가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전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큐비트가 300개만 돼도 그 큐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온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첩을 이용하면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얽힘인데요. 얽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걸쳐서 해야 됐던 어떤 계산을 한 번에 껑충껑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고전 컴퓨터는 전기 신호로 비트 값을 제어를 합니다. 0에서 1로 바꾸고 1에서 0으로 바꾸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 12개의 비트를 초기화를 다 0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1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단순해요. 하나하나 뒤집으면 됩니다. 12번 뒤집으면 되겠죠. 전기 신호 땅땅땅땅 쏴주면 돼요. 근데 요즘 이제 병렬 처리 많이 하니까 12개의 신호를 동시에 줘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12개의 전기 신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2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얘네들을 다 얽어버립니다. 양자 얽힘을 만들어요. 하나가 0이면 다 0이고 하나가 1이면 다 1인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태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한 번 하나만 뒤집으면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 따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 신호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는 12번 필요했던 어떤 연산이 이제는 한 번으로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양자 얽힘을 잘 활용하면 기존에는 막 열 몇 번 해야 됐던 어떤 계산이 한 번에 껑충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중첩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한다고 말씀드렸고, 얽힘을 이용해서 연산을 껑충껑충 한꺼번에 한다. 요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하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컴퓨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첩 얽힘을 이용해서 소위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양자 알고리즘 연구는 사실 양자 컴퓨터 없어도 할 수 있죠. 머리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미 1980년대, 90년대부터 양자 알고리즘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몇몇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쇼어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쇼어 알고리즘은 소인수 분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인데요. 소인수 분해 기억하시나요? 학생 때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12라는 숫자가 있다 하면 그걸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쪼개는 게 소인수 분해죠. 근데 이 소인수 분해가 사실 수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계산입니다. 괜히 우리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거. 곱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 아무리 큰 수 2개 넣어도 곱하기 시키면 바로 답을 주죠. 곱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쪼개는 건 어려워요. 저희도 머리로 해볼 때 91을 쪼개보세요 라고 하면 일단 생각 좀 하시겠죠. 91. 일단 2는 아니고 3도 아니고 이렇게 가실 텐데, 거꾸로 7 곱하기 13은 뭘까요? 라고 하면 91이 나오실 거예요. 곱하기는 쉬운데 쪼개기는 어렵죠. 그럼 이런 성질, 가는 건 쉬운데 오는 건 어렵다. 곱하기는 쉬운데 쪼개기는 어렵다. 이걸 이용한 기술이 암호입니다. 암호 같은 경우는 만드는 사람은 쉬운 게 좋죠. 근데 깨는 사람은 어려워야 되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기반해서 다양한 암호 체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RSA 공개키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RSA는 사람의 이니셜이에요. 만드신 분들의 이름인데, 근데 양자 컴퓨터가 제가 소인수 분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만 되면 이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00비트 정도 되는 RSA 공개키 암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슈퍼컴퓨터한테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이 암호 한번 깨봐라고 시키면, 요즘 뭐 성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100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예요. 슈퍼컴퓨터도 못 풀어야지 저희가 암호로 쓰죠. 안심하고. 근데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만 되면, 이건 뭐 양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막 1초면은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암호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암호, 솔직히 저희 암호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가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꿀 기술이고, 이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라면 나라,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의 능력이 너무나도 격차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개발을 다들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니까 벌써 미국의 어떤 국가 기관, 표준을 이제 정립하는 국가 기관이 있는데요. 그 국가 기관 같은 경우는 2035년, 10년 남았습니다. 2035년까지 양자 컴퓨터가 못 푸는 암호로 다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어느 정도 벌써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바꿔라, 더 늦기 전에 바꿔라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관련해서 근데 또 암호는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은 암호를 써야 되니까 이 기관에서 요즘 한창 그런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큼 다가온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양자 컴퓨터가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대표적인 시스템 하면 제가 보통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전도 큐비트, 원자 이온, 중성 원자, 광자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 일단 유명한 양자 컴퓨터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여기 아마 왼쪽 위에 있는 이 사진은 몇몇 분들이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양자 컴퓨터가 사실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어느 하나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가끔 이제 양자 컴퓨터 그거 개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우리 활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뭐 초전도 큐빗, 초전도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양자 컴퓨터, 원자를 이용해서 만든 양자 컴퓨터, 광자, 빛을 이용해서 만든 양자 컴퓨터 이렇게 다양한데요. 뭐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4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4개는 이미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 기업도 너무 작은 기업 말고 100명 이상의 뭐 연구원들이 있는 그런 어느 그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선 이미 상용화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쓰실 수가 있어요. 구독 서비스도 있고 이 회사들이 이제 한 대, 두 대 팔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립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 이유는 시스템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전도 큐비트 뭐 구글이 만들고 IBM이 만들어서 가장 유명한데요.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랑 가장 유사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칩에다가 반도체 칩으로 이제 컴퓨터를 만들죠. 이 초전도 큐비트도 칩에다가 초전도 물질로 회로를 그려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사하고 그래서 기존의 그런 기반 시설들 장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전선 하나하나가 큐비트에 달려 있어서 제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어를 잘해요. 근데 단점은 제가 지금 여기 한 25도씨 될 것 같은데 온도가 이런 환경에선 절대 동작하지 않습니다. 쟤는 마이너스 273도까지 냉각을 시켜야지만 작동을 해요. 그게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 같은 경우는 냉각기는 필요 없어요. 이게 원자는 여전히 273도 마이너스 273도여야 되지만 냉각기 없이 원자만 냉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원자는 진공에 동동 떠 있거든요. 진공은 상당히 좋은 단열재잖아요. 저희 보온병 진공 있잖아요. 근데 중성 이런 원자 같은 경우는 또 그 나름의 상당히 제어를 잘하고 저희가 잘 다룰 수 있지만 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레이저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손맛을 타요. 아직은. 그래서 대량 생산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보는 시스템들이고 광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상온에서 동작하고 그냥 25도씨에서 얘는 동작해요. 작동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통신도 광이니까 광자로 컴퓨터 만들면 광자로 컴퓨터 계산해서 그대로 통신해서 다음 컴퓨터가 계산하고 이런 막 네트워크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아직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큐비트 개수가 이제 몇백 개가 됐어요. 몇백 개의 큐비트가 이미 있고 에러가 한 0.1% 정도 됩니다. 이제 좀 재밌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구글이 보여줬듯이 슈퍼컴퓨터가 못하는 계산을 슬슬 하나둘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용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중첩 설명드릴 때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게 빅데이터랑 직결이 됩니다. 요즘 빅데이터 워낙 핫하죠. 빅데이터 하면 또 바로 떠올리시는 게 AI겠죠. AI랑 양자 컴퓨터를 융합하면 또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있을까. 그래서 퀀텀 AI라는 분야가 새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분야는 제가 아까 이미 너무 임팩트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안 분야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서 양자로 암호를 만들자. 양자 암호 분야도 있고 또 이제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수학 문제가 있거든요. 풀기 어려운 그런 수학 문제로 암호를 만들자 해서 뭐 양자 내성 암호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게 분자라던가 물질, 신소재의 성능을 이제 계산하는 걸 잘해요. 사실 신소재를 제가 뭐 신소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질을 계산을 하고 싶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신소재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뭐 분자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전자들입니다. 전자들인데 그 전자들은 다 양자역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로는 시뮬레이션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든 근사값을 써야 돼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 자체가 양자역학적이니까 이런 신소재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요. 또 최적화 문제도 양자 컴퓨터가 잘 푸는 문제에 이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최적화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회사, 다양한 산업군에서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 회사랑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금융회사, 사실 최적화 문제의 끝판왕은 금융에 있죠. 제가 뭐 간단하게 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제가 가진 이 소중한 이 저의 작은 자본을 어떻게 굴려야 가장 큰 프로핏을 내면서 하지만 리스크는 해지할까? 이런 게 다 최적화 문제죠.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양자 컴퓨터 회사랑 손을 잡고 그런 최적화 문제 푸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중요하죠. 배터리가 또 이제 시뮬레이션의 끝판왕입니다.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에너지를 잘 저장할까? 아니면 어떤 촉매를 이용해야 잘 에너지를 뽑아낼까? 이런 거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다양하게 활약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안 주무셨죠? 잠깐 깜짝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OX 퀴즈를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런 양자 역학이라던가 양자 컴퓨터에 관한 책을 하나 집필을 했는데요. 따끈따끈한 신간, 사실 다음 주에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간을 걸고 빠르게 OX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예요. 첫 번째, 양자역학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OX. 손을 드셔야 돼요. 손을 드셔야 돼요. 네, 손 드신 분. 저 까만색 옷 입으신 저 뒷줄에 계신 분. 이미 답은 많이들 하셨는데. 오요. 아닙니다. 근데 OX니까 아니면 끝나네요. 제가 OX 퀴즈에 그거를 몰랐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양자역학으로는 순간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얽힘 설명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순간이동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떤 정보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얽힘이라는 게 정보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순간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안타깝네요.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럼 다음 문제. 양자역학으로 빌 게이츠 요즘 기부를 좀 많이 하셔서 1%로 줄었지만 그래도 제 계좌보다 돈이 많으신데 빌 게이츠의 계좌와 내 계좌를 바꿀 수 있다. OX. 네, 저기 까만 여자분. 네, 네 맞습니다. 네, 암호가 결국 이게 암호랑 관련이 있죠. 암호가 풀리기 때문에 계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희망적인. 네. 네, 틀리더라도 그 사은품 주신답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양자역학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OX. 네, 거기. 안 될 것 같습니다. X입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으로 신약 개발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개발을 할 때 R&D 비용이 많이 들죠. 분자 이제 어떤 분자를 이용해야지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이런 연구에 양자 컴퓨터가 분자 구조를 계산하거나 화학 반응을 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이어트 약도 양자역학을 이용하면 좀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양자역학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 OX. 네, 손 드신 걸로 치고 X. 네, 맞습니다. 저기 끝에 계신 까만색 분. 네, X입니다. 네, 타임머신은 안 됩니다. 양자역학. 네,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막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완성형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은데요. 먼데요. 일단 근데 과제는 또 한 줄 요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큐비트 개수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큐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수함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몇백 개에서 1000개까지 왔어요. 사실 1000개 넘은 시스템들이 나왔는데 10,000개, 사실 100만 개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러를 줄여야 돼요. 지금 제가 0.1%의 에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번 계산해서 한 번 들리는 컴퓨터 쓰고 싶지 않으시죠? 네, 에러를 많이 줄여야 되고 에러를 줄이는 방법 중에 에러가 생겼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알아채고 고치는 그런 오류 정정 연구가 요즘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첩, 얽힘이라는 양자역학의 성질을 설명드리고 이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뭐 보안이라던가 신소재 개발 그리고 뭐 에너지 창출까지 다양한 활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소련이 있던 시기에 미국하고 소련이 우주 전쟁을 했었죠. 누가 달에 먼저 가느냐. 근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에 가서 뭐 할 건데? 거기서 농사를 질 거야? 뭐 할 거야? 싶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우주 전쟁 일견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 우주 전쟁에서 GPS가 나왔고 인터넷이 나왔어요. 다양한 기반 산업, 저희 지금 사실 지금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양자도 비슷합니다. 지금 사실 양자 이 기술을 놓고 많은 나라들이 좀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양자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달려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1940년대 컴퓨터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 애니악이라는 초기 컴퓨터인데 이때는 컴퓨터가 막 방 하나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판보다 느린데 저거 왜 만드나요? 뭐 이런, 저거 툭하면 고장 나고 저거 아무나 쓸 수 없고 저거 도대체 왜 만들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사진에 계신 분한테 이 컴퓨터 만들어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 암호 풀려고요 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전쟁 때 만든 거니까요. 근데 이랬던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분야죠. 반도체, 트랜지스터 이런 다른 분야에 혁신하고 만나면서 반도체 칩이 됐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놨죠. 요즘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컴퓨터 한 대씩 넣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 사진에 계시던 분은 지금 같은 미래를 꿈도 못 꾸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드린 얘기는 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컴퓨터의 미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상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분야에 혁신하고 만나서 양자 컴퓨터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